여기 한국으로 파견 온 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무엇 때문인지 한국으로 온 것을 진심을 다해 후회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다며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말까지 하며 분노하고야 맙니다. 그리고 그녀는 끝끝내 하지 말아야 할 선택까지 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무슨 경험을 했길래 이토록 후회를 하는 것일지 지금부터 사연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데이지라고 합니다. 태어나 10살까지 맨체스터에 살다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어머니의 나라, 일본에서 전혀 만족스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뜬금없이 한국 여행을 다녀온 이후 제 삶은 180도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그때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왜 일본에서의 삶이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하는데, 고작 10살이 됐을 때 일본으로 건너와 저는 상당히 낯선 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일본인들은 아주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든 사람의 사고가 닫혀 있듯이 금발의 백인 여자인 저를 싫어했고, 오직 일본인들끼리만 화합하는 민족성을 보여주면서 저는 일본 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일본에는 이지메라는 따돌림 문화가 있는데 너무 지독하게 사람을 따돌리고 괴롭히고 최선을 다해 싫어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따돌리고 괴롭히는 그런 이지메를 한 번이라도 당해봤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저의 10대는 무시로 일관되었어요. 아무도 저와 친구를 하려고 하지 않았고 저는 그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게 10대 시절을 끝내고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돼서 사회로 나가 사회생활을 하며 친구를 사귀고 싶고, 일본이라는 사회에서 뭔가 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열망과 복수심으로 10대 시절을 보내야만 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10대 시절 친구들의 무관심은 누구에게나 그렇듯 어린 저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고, 부모님께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자고 몇 번이나 부탁을 드렸지만 부모님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면서 매번 저를 타이르기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10대 시절을 버티며 20대에 성인이 되었고,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변한 건 세월뿐. 저의 입장은 별반 다를 바 없었고, 저는 늘 그렇듯이 저 혼자만의 삶을 살아야만 했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다 보니 어느새 꽤 잘 나가는 회사원이 되어 있더군요. 물론 인정받은 회사원이긴 하지만 일본 동료들은 그런 저를 축하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안 보이는 곳에서 비난하고 질투하고 금발의 백인 여성을 견제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일본인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더욱 단단해졌고, 제 모국어인 영어를 강점으로 외국 바이어들과 미팅이 있을 때면 회사에서는 언제나 저만을 찾으며 저는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인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다 한 번은 한국의 회사와 협업해야 하는 일이 있어 저는 한국으로 한 달 정도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고작 한 달짜리 단기 파견에 불과했지만 저는 한국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어려서부터 주변의 일본인들은 모두 한국을 비하해댔기 때문인데요. 정말 웃긴 건 일본인들은 아침에 모이자마자 하는 말이 "어제 한국 드라마 봤냐면서 주인공 너무 잘생기고 예쁜 거 아니냐며 떠들었고, 또 지하철을 타고 올 때면 누군가 노래를 얼마나 크게 듣는지 이어폰 밖으로 소리가 다 새어나왔는데 역시 들어보면 K-팝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인들은 뒤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사랑했지만 결국 앞에서는 일본의 J-팝이 한국에 영감을 많이 줬기 때문에 K-팝이 저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둥, 한국 드라마 대부분은 일본의 드라마를 베꼈거나 그게 아니라면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베껴다 만든 것이라면서 한국은 일본이 없었더라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가난한 후진국이라고 까내렸습니다.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일본 사회에서 2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그들의 분위기에 물들어 있었고, 이 때문에 저는 고작 한 달짜리 한국으로의 단기 파견이 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번 일은 회사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다음번 진급 대상자 명단에는 제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에 저는 이를 악물고 한국으로의 한 달짜리 단기 파견을 승인해버리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저는 거짓말 조금 보태 한국 도착 30분 만에 일본인들이 하는 말들은 다 한국을 부러워하고 동경해서 하는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닫고야 말았는데요. 일단 일본인들이 가난하다고 했던 한국은 모조리 거짓말이었습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인천공항의 모습은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했던 탓인지 정말 아름다움 그 자체였고, 공항 내부에 진입했을 때는 저를 반기며 저의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도와주는 로봇이 곳곳을 돌아다니는가 하면 심지어 환승객들을 위해서 투어 서비스까지 진행하고 있었고, 갖가지 공연 서비스까지 보여주는 등 공항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배려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공항에서부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변화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항에서는 서울 도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교통 서비스도 매우 편리하게 갖추고 있어 몇 번의 환승과 복잡한 지하철역을 통과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일본과는 매우 다른 환경에 저는 잠시나마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한국을 미리 파악해놔야겠다는 생각에 예정일보다 이틀 먼저 출국해 당장 머무를 숙소가 없어 이틀은 호텔에 머물렀는데요. 다음 날이 오전에 저는 서울에서 가장 번화가로 불리는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길을 나서려 했고, 다른 교통수단보다는 택시가 편할 것 같아 호텔 로비에서 택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호텔 직원은 로비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순간 일본인들이 말한 한국의 외국인 차별에 관한 이야기가 떠올랐고, 결국 저는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차별받을 수 없는 처지인가 신세한탄을 하고 있던 그때 호텔 직원은 저에게 다가와 택시가 도착했다면서 제 가방을 들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택시를 잡지도 않았는데 무슨 택시냐며 어필하려고 했지만 이미 제 가방을 들고 로비를 빠져나가는 그였기에 저는 한마디 저항하지 못하고 뒤를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로비를 나서자 택시 한 대가 저를 맞이하고 있었고, 호텔 직원은 너무 친절하게 택시 뒷문을 열어주더군요. 택시를 잡으러 나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택시를 부른 것인지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택시를 예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호텔에서 택시를 잡아달라고 하면 호텔 직원이 거리로 나가 열심히 손을 흔들어대며 택시를 잡아주는 아날로그의 극치를 보여주지만 한국은 그런 일본과는 다르더군요. 그렇게 택시에 올라탄 저는 아주 편안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저는 현금을 꺼내 계산을 하려고 했지만 택시 기사님께서는 한사코 거부하시면서 계속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고작 카드가 전부였기에 결국 번역기 앱을 꺼내어 물어봤더니 잔돈이 없어서 그런데 혹시 카드 없으신가요? 라고 물으시더군요. 하지만 저에게는 카드라고는 일본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대중교통 정기권 카드밖에 없었기 때문에 카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니 어쩔 수 없다며 7,300원인 요금을 7,000원만 받으시면서 요금을 할인해 주셨습니다. 내어줄 잔돈이 없다고 하시니 저는 굉장히 황당하더군요. 어쨌든 가격 할인을 받았기에 저는 마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토록 가고 싶었던 경복궁에 도착했는데 경복궁은 매우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더군요. 하지만 정말로 놀라웠던 건 한국은 이런 전통과 자신들이 이뤄낸 최첨단 기술들을 접목하여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더군요. 경복궁 입구에서는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기술을 뽐내고 있었는데, 호기심에 이끌려간 그곳에서 가상현실 헤드셋을 받았고 3D로 재현한 한국의 조선시대 거리와 왕의 행렬 현장 등이 제 눈앞에 펼쳐졌고, 저는 실제로 조선시대에 들어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의 현실감에 완전히 푹 빠져버리고야 말았습니다. 평생을 역사와 문화재들은 지루한 뿐이라고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보니 무척 흥미롭더군요. 이건 그야말로 한국인들의 뛰어난 아이디어였고 저는 그저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경복궁을 둘러보고 나와 인사동으로 이동해 또 어떤 것들이 나를 신나게 해줄까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그때 문득 한국에는 왜 전깃줄이 안 보일까 하는 궁금증이 들더군요. 일본의 거리에서는 길거리 곳곳에 전봇대가 자리하고 있고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를 이어주는 전깃줄이 거미줄처럼 뒤엉켜 있어 하늘을 보는 것이 지옥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한국인들의 머리 위에는 그 흔한 전깃줄 하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다. 한국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날씨에 의해 종종 단전되는 전선을 땅에 묻어버리는 전선 지중화를 마쳤던 거였어요. 심지어 인터넷으로 조사해본 결과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도시들 중 50% 이상이 전선 지중화를 마쳤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여전히 전깃줄이 뒤엉켜 꼴보기 싫게 이어져 있어 맑은 하늘을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고 도저히 하늘을 올려다보기가 싫어요. 때문에 저는 일본이 과연 선진국으로 불려도 되는 것인지 종종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평화롭게 원 없이 한국의 하늘을 바라보고 싶어 근처 카페로 가서 커피 한 잔을 사서 충분히 즐기기로 마음먹고 근처에 보이는 카페로 들어가 커피 한 잔을 주문했고 금액 3,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는데 그때 직원은 원어민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아주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저에게 저희 매장은 현금 없는 매장이기 때문에 카드 사용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더군요. 현금 사용이 왜 불가능하냐면서 저는 카드는 없고 현금밖에 없다고 그리고 현금 없는 매장은 무엇이냐며 저는 직원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분께서는 다시 한번 원래 저희 매장은 현금을 안 받는 매장인데 외국분이시고 하니 그냥 드리겠다고 하더군요. 택시 기사님도 그렇고 도대체 한국은 왜 현금을 안 받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찰나 주문한 커피가 나왔는데 저는 너무 궁금해 직원분에게 혹시 아까 택시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한국에서는 현금을 사용하는 게 어렵냐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직원분께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중교통이나 편의점, 카페, 숙박시설 등 여러 곳에서 현금을 받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라고 하면 상황을 이해해서 종종 현금을 받아주시기도 하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라고 하면서 제 질문에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9할 이상이 오직 현금만 고집하고 심지어 저는 얼마 전에도 월급 봉투를 받기도 했고 돈이라는 걸 알게 된 10살 이후에는 늘 그렇게 살아왔고 또 일본은 비록 저에게는 비참하게 구는 국가이긴 하지만 어쨌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진국이니 당연히 다들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보니 일본과는 완전 별개로 최첨단 시스템을 사용하는 걸 보고 저는 완전히 문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더군요. 이후로 저는 한국인들의 계산하는 장면을 유심히 관찰했는데 한국인들은 카드 계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 결제라든지 스마트워치로 결제하는 모습이 너무 흔하더군요. 일본에서도 간혹가다 백화점 명품샵이나 고급 레스토랑, 호텔 등에서 이런 결제가 가능한 곳도 있긴 하지만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라고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여전히 현금 결제만을 바라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신식 문화는 저에게 매우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만의 즐거운 한국 여행을 끝내고 이틀 후 한국의 협력회사에서 마련해준 숙소에 입주하게 되었는데 한국과 일본의 서로 다른 주택 문화에 학을 떼고야 말았는데요. 일본은 대부분 목조 건물로 이뤄져 있어 외풍이 굉장히 심하고 이런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코타츠라든지 기름난로를 사용하며 겨울을 버텨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비싼 전기료와 기름값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라 집안에서 패딩으로 온몸을 감싸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을 정도로 일본에서는 다음날 일어나는 게 기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겨울을 나고 있는데 한국은 그런 일본과 형편이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인들이 제공해준 숙소에 입주하자마자 제가 느낀 건 방 안으로 외부에서 바람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것이었고 영하의 추운 날씨임에도 온돌이라는 바닥 시스템이 설치된 난방을 켜면 금세 온 집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해지고 그렇게 한번 달궈진 바닥 열은
쉽게 식지 않아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더군요. 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출퇴근을 하는 동안 대중교통을 탈 때에도 버스 정류장에 가니부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추운 바람으로부터 내 몸을 지켜주었고, 심지어 회사 앞 버스 정류장은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라는 것을 자랑이라도 하듯 가니부스 내에 따뜻한 히터 바람이 24시간 풀가동되어 전혀 춥지 않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의 버스 정류장 대부분은 온돌 벤치가 있어 앉으면 엉덩이가 따끈해지는 것이 일어서고 싶지 않게 만들기도 합니다.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 지내는 한 달 동안 추위라는 걸 느낄 새가 없더군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 제 현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서 비록 저는 한국에서의 성과를 인정받아 다음 진급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한국에서의 꿈 같은 시간이 더 이상 저에게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도대체 한국에는 왜 갔을까 하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한국에서의 주목받는 생활이 그리워져 한국 회사로 이직을 할까 하는 생각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윗분들과 부모님은 극구 만류하고 계시지만 그 달콤한 삶을 맛본 저는 도저히 포기하지 못할 것만 같아요. 그리고 이 악몽 같은 일본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자꾸만 한국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